안녕하십니까. 2024년 국립유치원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합격자 사례 발표를 하게 된 교사입니다. 저도 공부를 할 때 다양한 합격 수기를 찾아보면서 공부했는데요. 제 수기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2023년 평가원 지역에 재학생 초수로 응시하였지만 1차에서 불합격하였고 2024년에 재수로 다시 평가원에 응시해서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성격을 몇 가지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저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의미부여대장인 저는 직업적으로 국립유치원 교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완벽주의자라서 최소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고요.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 된 효율을 추구하는 성격은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것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지만 이것이 독이 되어서 최소한의 양을 간과하기도 했습니다. 불안도가 높은 저는 시험을 치고 나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미래를 자주 생각했는데요. 그러기보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려고 더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휴무인 주일을 활용해서 주로 꾸몄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면 옷만 예쁘게 입고 도서관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작년 한 해의 공부를 돌아보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잘한 것은 계속 가져가되 비효율적이고 좋지 않은 습관은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초수이신 분들은 자신의 공부 습관이나 방법을 잘 모를 수 있어서 많은 합격 수기들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자신의 수험 생활을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를 짧게 이야기 드리면 저는 재학생 초수 때 재학생 초수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임용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고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임용도 당연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공부를 더 설렁설렁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으로는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하고 논술을 만만하게 보았기 때문에 공부량을 더 늘리려고 했고 논술에도 힘을 들여서 공부해야겠다고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을 세운 것을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연간 계획은 제가 2월 말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서 3월부터 연간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월별로, 주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주로 공부 시간을 적어두었고 어떤 것을 공부하는지 과목을 적어두고 이해와 암기와 같이 시기별로 집중해야 하는 부분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적어두면서 공부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월에서 5월은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위주로 공부해야겠다고 적어두었고 6월에서 8월은 이해와 암기, 그리고 9월에서 11월에는 마지막에 암기에 스퍼트를 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암기라고 적어두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월간 계획인데요. 월간 계획은 교수님께서 강의 계획을 세워주신 대로 이렇게 강의 계획에 따라 계획해 나갔습니다. 주간 계획은 시기별로 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 세우면서 계획했는데요. 강론 시기에는 주로 오전 시간에 고시문, 회의실 건강안전, 굿모닝 퀴즈, 그리고 논술을 하고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에는 개강론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올라오는 강의를 4일에 나누어서 들었는데요. 복습도 꼭 놓치지 않고 그날 들은 것을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지 않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복습으로 시간을 거의 보냈습니다.
문풀 시기의 주간 계획인데요. 문풀 시기에는 목요일을 문풀 데이로 정해두고 문제를 풀고 채점과 해설 강의까지 듣고 틀린 문제 중에 못 외워서 틀린 것은 다시 외우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문풀 강의에서 제공되는 코너인 질문 있어요를 활용해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일에는 문풀 말고 다른 복습을 하면서 문풀 기간에 좀 더 열심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모고 기간에도 문풀 기간과 동일하게 하루 날을 정하고 모고 문제를 풀고 계획을 나머지 날들은 복습하는 시간으로 해나갔습니다. 일일 계획은 이런 주간 계획을 기반으로 그날의 진도에 맞게 최소한의 계획을 세우고 해나갔습니다. 다음은 단권화인데요. 단권화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초수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고 재수 때는 단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권화 하시는 분들과 조금 다르게 정의노트라는 이름으로 단권화를 했는데요. 책에는 풀어져 있는 문장이 많고 글이 많아서 무엇을 암기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외울 정의를 하나로 정해서 정의노트에 옮겨서 외웠습니다. 단권화를 만들 때는 최대한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노력했고 특히 키워드를 빠뜨리지 않도록 그대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초반에는 어떤 것이 중요한 문장이고 핵심 키워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6월이나 7월 달부터 문풀과 복습을 병행하면서 단권화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만든 자료를 보면 이렇게 정의를 적어두고 정의에 해당하는 개념과 정의를 이렇게 적어두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잉 확장이라고 하면 유아가 보편적으로 성인들이 사용하는 의미를 범주보다 더 넓게 확대하여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이 문장을 그대로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단권화 자료를 만들고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암기를 하고 인출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읽기만 한다면 공부의 효율이 적은데요. 단권화 자료를 완성한 후에 도서관으로 출퇴근하는 길에도 밥을 먹는 때에도 매일 들고 다니면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꼭 인출을 해야 하고 선생님들께서도 그것을 잘 알고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목별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개강론입니다. 개강론은 강의도 1월부터 5월까지 초반에 꽤 길게 가져가는 만큼 가장 기초가 되고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강론 시기에는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저는 형광펜으로 기본서를 구조화하는 방법을 했는데요. 초수 때는 그냥 기본서를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연필이나 볼펜 위주로 적어두었는데 회독할 때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재수를 하면서는 색깔을 정해서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는데 이 방법을 활용하니 회독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구조가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주로 활용한 색은 연두색,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있는데요. 연두색으로 개념을 적고 개념을 칠하고 분홍색으로 개념에 대한 정의 그리고 노란색으로 학자명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더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큰 제목, 중간 제목, 작은 제목에 각각 빨간색, 에메랄드색,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도 큰 제목과 중간 제목에 붙이면서 그냥 책 옆부분만 봐도 구조가 그려지게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형광펜 구조화를 했던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큰 제목은 빨간색, 그다음 에메랄드색, 그다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두고 여기 학자는 노란색, 그리고 개념은 연두색, 그리고 분홍색으로 정의를 표시해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더 잘 빠르게 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논술인데요. 논술은
초수 때 꾸준히 주 3회로 논술을 썼지만 논술을 만만하게 보고 생각 없이 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술에서 초수 때는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재수 때는 박성희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무료 첨삭과 유료 첨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개선해 나갔습니다. 잘하고 있는 점과 고쳐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피드백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특히 초수이신 분들은 자신의 논술 점수도 받아본 적이 없으시니 첨삭을 받아보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교수님의 첨삭과 더불어서 논술 스터디도 주 1회 첨삭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때 제가 첨삭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의 논술도 첨삭해 드릴 수 있어서 채점자의 눈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이 처음 볼 때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시험에서는 시험처럼 글로 표현할 때는 글씨가 첫인상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그 글씨를 잘 쓰기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적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생각씨앗이라는 교수님 블로그에 제 고민을 담은 글인데요. 이렇게 교수님께서 제가 글을 쓰니까 답변을 주시면서 정서적으로도 많이 지지해 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출입니다.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설명해 주시듯이 이 자료를 보면서 올해 어떤 것이 나올지, 무엇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하면서 이 기출을 보는 것이 좋은데요. 기출은 교수님께서 주신 출제 경향 자료를 반으로 나누어서 편집하고 이렇게 프린트해서 보았습니다. 한쪽에는 표로 보고 다른 한쪽에는 빈칸으로 두어서 관련된 문제를 보고 중요한 내용을 옮겨 담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출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고 함께 중요한 부분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기출에 나온 정의는 중요한 단서이고 꼭 암기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온 정의는 하트 포스트잇에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두면 그때그때 공부하는 자료에 옮겨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위쪽에는 교수님께서 이 파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을 적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둔 것을 보면 공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표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었을 때 중요한 내용을 담아두고 옆에는 정의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출제될 내용을 예측하는 것에 대해 사진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기 저는 장학 파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윗부분에 올해 나올 것 같다 하고 제 이름을 적어 두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2019년 추시를 마지막으로 장학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때도 논술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교육과정 문제로는 2016년이 마지막으로 나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두었는데 이번에 장학 부분에서 시험에 출제되어서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하면 좀 더 재밌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제풀이인데요. 문제풀이 기간에는 오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박커리에서는 교수님께 질문 드릴 수 있는 창구가 많고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활용한 방법으로는 기본서 다시 보기, 문제풀이반에 질문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 도란도란이 있고 그리고 저는 스터디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오개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것도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에 있는 내용, 정답과 연결된 이론, 심지어는 모고 답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모든 부분이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암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모의고사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본서를 회독하는 것도 병행해서 다음 모의고사 때는 더 잘 받아야지 하면서 매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점수는 실제 점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모고 채점 스터디를 구한 것인데요. 이렇게 모고 채점 스터디를 하면 더 객관화된 채점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의실 고시문 건강안전 법인데요. 회의실과 고시문 건강안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등분으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특히 고시문은 유튜브의 싱숭스터디 노래를 활용했고 매일매일 테스트라는 엑셀 파일도 활용하면서 인출했습니다. 건강안전은 스터디를 활용했는데요. 잘 봐지지 않아서 매일매일 꾸준히 보려고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은 단기간에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초반에는 굿모닝 퀴즈에 나오는 법만 보다가 모의고사 기간부터는 교수님들께서 올려주시는 법령 모음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풋과 아웃풋인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인풋과 아웃풋을 인식하고 이 아웃풋이 가능할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풋 방법과 아웃풋 방법이 각각 어떤 것이 있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유용하게 쓴 방법 말고도 다른 여러 방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방법을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풋 방법인데요. 읽기, 두 문자 만들기, 노래로 외우기 이렇게 저는 많이 활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기본서 읽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집중해서 읽는 것도 하나의 기본적인 인풋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문자를 만들어서 외우는 방법은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활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주로 앞글자를 따서 두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의 우드의 듣기 지도 유형은 반집 반선상, 그리고 스코트의 듣기 지도 유형은 감창의 변비, 이렇게 재미있게 외우면서 공부했습니다. 노래로 외우는 방법은 처음에 고시문을 외울 때 노래로 외우게 되었는데 이 방법이 꽤나 잘 활용된 것 같아서 다른 어려운 부분들도 노래로 만들어서 외웠습니다.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을 따로 동요를 개사해서 노래를 만들고 그걸 녹음해서 이동 시간에 주로 들었습니다. 다음은 아웃풋 방법인데요. 5월까지는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하고 암기는 키워드 정도로만 하기 때문에 1월부터 5월까지는 굿모닝 퀴즈와 확인학습으로 아웃풋을 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임박 강의에서는 개론과 강론 안에 있는 각각의 과목이 끝날 때마다 확인학습 문제를 주시고 그리고 개론이 끝날 때, 강론이 끝날 때 이렇게 총괄평가를 주셔서 이 문제로 인출하기도 좋았습니다. 6월부터는 전체 인출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출하는 것이 어렵고 11월까지도 어렵다가 시험 전날에서야 강론을 한번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전체 인출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백지 쓰기, 타이핑, 말하기가 있는데요. 저는 극한의 효율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말로 인출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말로 인출하는 방법은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금방 지치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인출하기가 힘들어지면 타이핑도 하고 백지 쓰기도 활용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전체 인출을 하는 시기가 되면 이 방법들 중에서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출할 때는 이런 구조화 자료를 활용해서 했는데요.
전체 인출할 때 최대한 책을 보지 않고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이에 따로 목차들만 적어서 옆에 숫자를 적어 두었는데요. 이 숫자가 이 목차 안에서 제가 인출해야 되는 내용의 개수였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와 자료를 보면서 전체 인출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했던 스터디인데요. 스터디는 제가 추천하는 스터디 위주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PPT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은 영상을 멈춰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부 인증 스터디인데요. 추천 정도를 저는 5점으로 남겨두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6명의 선생님들과 열품타 시간 인증, 고시문, 계획표를 인증하는 스터디였습니다. 이건 공부 습관을 들이는데 좋은 스터디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추천했고요. 문제 내기 스터디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계 암기 스터디도 했는데 짝 선생님과 함께 스터디를 6월부터 진행하게 되었어요. 스터디 방법으로는 암기해야 할 단계들을 모아서 외울 부분을 정해두고 짝 선생님에게 제가 암기할 내용을 보냅니다. 그리고 3일씩 누적해서 암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첫째 날에 A, 둘째 날에 AB, 셋째 날에 ABC를 외우면 넷째 날에는 B, C, D를 외우고 다섯째 날에는 C, D, E 이렇게 3개씩 누적해서 암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잘 까먹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안전 스터디도 했고 논술 첨삭 스터디도 했습니다. 제가 논술에 많이 약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서로의 논술을 피드백해 주면서 첨삭을 해줄 수 있어서 논술에 대한 눈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논술 인증 스터디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임용고시생 시절에 합격 수기를 보면서 이제 합격자들은 나랑 다른 세계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었는데요. 제가 공부했던 것을 좀 잘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열품타 시간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합격 수기를 쓰신 선생님들은 계획도 잘 알차게 세우시고 그대로 실행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계획도 매번 바뀌고 하루 목표도 다 달성하지 못한 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취감도 많이 느꼈지만 당연히 좌절감도 많았을 저의 하루하루를 모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라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분명히 저보다 더 효율적이고 알찬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차 공부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1차 발표 전에는 저는 재수로 1차를 붙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초수 때는 1차를 치고 일주일 후에 강의와 함께 스터디를 구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스터디를 바로 하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가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수로 공부할 때는 3월에서 5월 주 1회 1시간 반 정도 한 스터디 선생님과 수업 실현 스터디를 했습니다. 초수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수 때는 1차를 치고 일주일 후부터 스터디를 구하지 않고 혼자 공부를 했는데요. 1차 발표 후에는 바로 스터디를 구해서 기출부터 매일 한 세트씩 돌리고 시험 일주일 전쯤에는 연습 문제나 다른 지역 기출 문제를 가지고 2세트씩 돌렸습니다. 2차 공부는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크게 면접, 교환, 수업 실현이 있는데요. 저는 면접을 처음 말할 때 정말 입에서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말하면서도 이상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연습하면 할수록 점점 느는 것이 보이니까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계속 내뱉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스터디 말고도 혼자 많이 말하는 연습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이때까지의 기출을 전부 프린트해서 종이를 잘라서 꽂아놓고 하나씩 뽑아서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클로바라는 녹음을 글로 바로 변환해주는 어플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앱은 면접 공부할 때 내내 사용하게 되었고 전날에도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글로 보고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호남 연령, 다문화, 유아놀이 중심, 그리고 안전 등등 주제별로도 정리해 놓고 외워서 어떤 주제가 나와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것이 시험 때 조금이나마 차분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정안은 매일 한 편씩 쓰면서 공부했습니다. 과정안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적는 시간이 부담되기 때문에 시험 일주일 전까지 완벽하게 써본다는 생각으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일주일 전에는 두세 번만 써보고 간다고 생각하고 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건은 내용에도 풀어쓰고 유의점에도 풀어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실현은 만능 틀을 만들어 놓고 그걸 머리로도 외우고 몸으로도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틀을 자주 들여다보고 직접 실현을 많이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만능 틀에 얽매이지 않고 조건을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건은 가능하다면 2번, 3번 중복해서 말하거나 말소리를 강조해서 말하면 채점자가 그냥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앞서 말한 부분들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여러 사람들에게 수업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피드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2차는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1차보다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1차 공부를 할 때 1차 합격수기 말고도 2차 합격수기도 함께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2차는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이때 정보를 많이 얻어두면 2차 공부를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옷과 신발을 미리 사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1차 발표 후에는 2차 공부를 하느라 옷과 신발에 신경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프라인 스터디를 할 때 미리 사두고 오프라인 스터디를 할 때 한 번씩 가서 차려입은 옷에 대한 긴장감도 줄여주고 이렇게 미리 사서 연습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주변 사람을 총동원해서 저의 수업 실현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현직에 있는 선배들, 가족, 그리고 작년 스터디 선생님까지 제 수업 실현이랑 면접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시험은 면접관도 총 5명이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습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는 자신감이 정말 중요한데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계속 웃고 있는 표정과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을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차 시험 당일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의상은 이틀 모두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케네스 레이디의 베이지 원피스를 입었고 신발은 이에 맞추어서 원피스 색보다 아주 조금 더 어두운 베이지 색을 신고 갔습니다. 의상은 개인적으로 단정하면서 밝은 느낌을 주면 다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흘러내려오면 구상할 때나 이야기할 때 신경 쓰일 것 같아서 저는 하나로 묶고 머리망을 해주었는데요. 저는 앞머리는 없었지만 옆머리가 흘러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헤어스프레이로 고정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메이크업은 항상 하던 메이크업에서 눈화장이랑 입술색을 좀 더 연하게 하고 깔끔하게 눈썹을 다듬고 목 관리와 함께 피부 관리도 조금씩 했습니다. 저만의 슬럼프 극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저를 보아도 제 주변을 보아도 공부하면서 누구에게나 한 번쯤 슬럼프가 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슬럼프가 꽤 자주 왔었는데 이때마다 제가 해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공부가 잘 안 될 때면 저는 제가 만든 정의노트, 단권화 자료를 들고 주변을 산책하면서 외웠습니다. 오늘은 진짜 공부가 안 되니까 딱 3문장만 외우자 하는 마음으로 걸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꾸역꾸역 공부하다 보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너무 안 되고 힘든 날에는 그럼에도 이렇게 노력하는 자기 자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서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임고생은 시간을 내서 스트레스 푸는 것조차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 시간을 활용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요를 개사해서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을 노래로 녹음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노래를 만드는 것이 재밌기도 하고 외울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만들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든 노래로 시험날까지 까먹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법을 다 써보아도 공부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이때는 저는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프를 하고 쉬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저도 힘들 때 2박 3일 푹 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힘들 때 자신을 돌보고 다독여주는 시간을 이틀이나 3일 정도 가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니 푹 쉬고 다시 열심히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다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저는 꾸준히 노력한 것은 물론 맞지만 제가 남들보다 잘나서 뛰어나서 합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1차를 컷으로 붙었기 때문에 TO가 한 명만 덜 나도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2차도 다른 지역들처럼 전체적으로 많이 깎는 지역이 아니었다면 뒤집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듯 운과 노력이 모두 따라주어야 붙는 시험인 게 분명한데요. 그래서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떨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겠지만 후회는 없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선생님들도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하는 마음으로 1년을 알차게 보낼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합격 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올해도 알차고 열심으로 가득 찬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